한미 양국 해군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는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 단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연합훈련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이 시작이 됐고 칼빈슨호도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 전개 상황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3월 달부터 한미 간에는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훈련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연합 전시에 연합군들이 정원되는 전개 절차를 숙달하는 키리졸브 훈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4월 말까지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미 간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또 특수전 부대는 특수전 부대대로 각기 서로 다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모아서 독수리 연습 또는 폴 이글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상 이 훈련에 참여할 때는 우리 칠함대 소속에 있는 요코스카 항에 있는 칠함대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안 들어오고 이번에는 칼빈슨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서태평양 지역에 두 척의 항공모함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칼빈슨호는 사실은 동태평양 전체를 책임지는 그 함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칼빈슨호에는 FA-18 슈퍼호넷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투기를 포함해서 한 70여 대의 전투기, 전자정찰기, 그다음에 뭐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탑재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갑판 위에 전투기, 정찰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 항공모함 한 척이 출항을 하면요. 제일 앞에는 소위 말하는 그 전략 잠수함이 가고요. 호위함, 구축함, 다시 뒤에 군수 지원함, 다시 호위함, 저 뒤에는 이제 다시 전략 잠수함이 가서 이 항공모함 한 척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해군력, 공군력이 동시에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바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하는 그런 의미의 훈련이라고 봐야죠. 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방중을 정확하게 겨냥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18일 날 그런 발사가 있었다. 그 시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북한이 조선중앙TV하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직접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 했다는 것을 아예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중국에 지금 가 있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명확하게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보면 신형 고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ICBM을 그 발사를 북한이 하려고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엔진이 어느 정도 성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ICBM 발사 능력이 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 틸러슨 장관의 방중을 겨냥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은 물러나지 않는다. 미국이 강경 대북 정책을 취해도 북한은 물러나지 않겠다. 예. 이런 차원에서의 간접적인 시위가 있는 그런 성격의 그런 실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해 9월이었습니까? 그때도 이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달라진 겁니까? 작년에는 크게 보면 네. 두 번에 걸쳐서 신형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작년 4월 9일 날 시험한 것은 이번에 어제 이제 시험한 것처럼 이렇게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공개한 것이 바로 신형 ICBM용 엔진 성능 시험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 20날 북한이 발표한 것은 그 전날이겠죠. 9월 19일 날 아마 이 신형 엔진 성능 시험을 했을 텐데요. 네네. 그때 성능 시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올리는데 정지 궤도 위성, 소위 말해서 한 36,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용 엔진을 성능 시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상에서 36,000km니까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얘기한 것이 한
그 로켓 엔진 하나당 80톤 포스의 추력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4개를 합하면 320톤 포스 추력 정도 되면 아마 그때 과학자들이 한 얘기는 이 정도 되면 정지궤도 위성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제 실험에서 이렇게 공개한 자료들을 보면 작년에 두 분의 실험한 거 좀 차이는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능이 향상됐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추력되는 부분에 양쪽에 지금 보조 엔진이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보조 이제 분리기둥이 보였다는 차원에서 좀 달라진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게 지금 액체 연료 시험인지 고체 연료 시험인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통상 우리는 보면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쏘는 것은 주로 신형, 소위 말하는 액체 연료를 많이 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올해 보면 소위 말해서 북극성 이행 쏠 때는 고체 연료를 또 쏘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하고 어떤 것이 ICBM에 적합하고 어떤 것이 또 이 인공위성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시험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체 연료 쪽으로 계속해서 이 성공을 해야 소위 말하는 차량에 이동하면서 KN-08이나 KN-14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ICBM용 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것들로 봐서 정말 올해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ICBM을 발사한 마감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틸러슨 국무부 장관 딱 중국 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시험했다라고 봐야죠. 네. 마감 단계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험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럼 북한의 ICBM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엔진 추력 시험을 이번에 했는데 지금 김열수 교수님이 80톤 포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톤 포스라는 게 뭐냐면 이 80톤의 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이번에 이제 실험을 했고 보조 엔진들을 달아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날아갈 수 있게 균형감 있게 날아갈 수 있게 실험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3개 정도의 그 80톤 포스를 더 붙이면 그러니까 네. 그 ICBM을 발사시킬 수 있을 정도로 4개의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가능하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ICBM 발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또 남아 있는데 하나는 그 ICBM이 그 분출이 돼서 상승이 돼서 다시 그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그때 고열 그다음에 고충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예. ICBM이 정확하게 탄착 지점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고 사막에 떨어지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정밀 유도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이 보여줘야 될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CBM 발사 준비 상황도 그렇고 또 핵실험 추진 움직임 포착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또 네네. 다음 달 김일성 생일 또 네네. 인민군 창건 85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은 지금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 더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군의 창건 기념일이 4월 25일이고 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또 4월 15일이고 네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미중 정상회담이 4월 초에 워싱턴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가고 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지금 회담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북한으로부터는 결국 국제사회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또 미국과 중국이 그런 회담을 할 때 북한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올려놓겠다. 이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또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런 정도로 그런 충격을 완벽하게 국제사회에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네. 좀 더 넘어서서 ICBM 발사나 또는 핵실험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좀 더 현재로서는 단계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미국이 대북 압박 정책으로 거의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키리졸브 훈련 이후에 그러니까 네. 또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4월 달에 상당한 수준에서 북한의 행동이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점에서는 4월이 또 한반도의 군사적 측면에서는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일수 교수님은 도발 시기라든지 형태 어떻게 좀 도발은 보고 지금 계십니까? 이제 우리 김용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북한 요소가 있고 북한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북한 요소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4월 15일, 4월 25일이 북한 요소가 될 거고요. 북한 외적인 요소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국의 소위 말해서 장미꽃 대선이 아마 북한 외적인 요소일 겁니다. 소위 말해서 네 번에 걸쳐서 북한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날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어떤 날을 결정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양국 네. 모두 북핵 위협 수준에는 좀 공감을 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시각차를 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죠. 그 중요한 부분 하나는 처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틸러슨 장관이 중국에 처음 왔고 그렇게 본다면 첫 만남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스킨십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반도 현안 또 동북아 현안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예. 북한의 핵실험이나 여러 가지 북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내놓고 중국은 또 중국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좀 확인하는 이런 정도의 자리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틸러슨 장관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이제 중국을 갔는데 일본부터 갔죠. 일본, 한국, 중국 갔는데 예. 일본,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쏟아냈는데 그것은 중국 가기 전에 이제 중국과의 기싸움 속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미국이 좀 선점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미중 간의 이번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는 최고 당국자 회담에서는 자신들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좀 설명하면서 입장들을 앞으로 좁혀가기 위한 그런 출발점으로서 회담이 이번에 이루어졌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틸러슨 장관이 우리나라를 왔을 때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의미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뭐 강경한 발언은 지금 엊그제 와서 쏟아낸 이 훨씬 이전에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청문회 할 때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대로 이런 회담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을 우습게 본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인식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이 대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틸러슨 국무부 장관도 사실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에 뭐라고 날렸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수년 동안 가지고 놀았다. 놀았다에 따옴표까지 이렇게 써서 트위터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뭐 엊그제 와서 얘기한 그거 수준을 훨씬 넘어서 3월 말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결정되겠지만 네. 그 대북 정책이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에서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대화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아마 그 대북 선제 공격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초기 대북 정책은 한 반의 왼쪽 파트, 소위 말해서 대화를 중심으로 한 이 파트는 사라지는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파트 훨씬 더 강한 제재와 선제 공격까지 고려한 그쪽으로 대북 정책이 완성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미중 외교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이유는 입장 차가 컸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은 너무 멀리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용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중국을 압박하는 MD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평행선을 이제까지 그어왔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입장을 좁히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못 만들어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를 사드 문제를 공동 그 기자회견에서 내놓기보다는 상호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서 틸러슨 장관은 미국 돌아가서 중국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어떤 그 사드 문제에 대한 그 정책들을 좀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사드 문제 접점을 찾기가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김용현 교수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는데 제가 딱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시간을 했더라고요. 통역이 있으면 1시간을 했고 결국 30분씩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30분씩 주고받은 말 속에 소위 말하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고 미국이 얘기했고요.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 방어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경제 보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은 여기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만 했거든요.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사드 배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경제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허심탄회하다는 표현 속에 다 들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렇게 봐요.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한테 숙제를 남기고 떠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달 초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상태로는 회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왕이 외교부장이 중간에 한 분 더 갈 겁니다. 자기가 숙제받은 거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의제를 조율하면 되겠나고 최종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거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면 그 네. 정도 선에서 이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정상회담이 열릴 건데요. 네네. 완전하게 해결된다기보다는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조금 더 현재보다는 갈등의 수준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럼요. 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나 북핵 문제나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네. 사안 자체가 덩치들이 크고 또 그 사안들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국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에 정리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쏟아냈던 중국에 대한 매우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차원에서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서로 입장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입장들을 제대로 올려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쉬운 것부터 좀 해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동존이란 말을 씁니다만 어려운 건 조금씩 뒤로 미루고 쉬운 것들부터 해결하는 이런 자세로 간다면 저는 미중 정상회담의 이번에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뭐 접근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의 결과는 그렇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이번 정상회담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앞으로의 추이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